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2023년 5월 18일 목요일 내용의 뉴스 인사이다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5.18 기념일입니다.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들이 물론 광주에서 시작된 일이긴 합니다만은 이 5.18이라고 하는 것이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사실을 다들 알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5.18에 대한 개념 정립부터 또다시 막 흔들어내려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우리는 이 5.18의 교훈을 지금도 잊지 말고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국민의힘에서 계속해서 망언을 쏟아낸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솜방망이 처벌하고 이런 것 좀 마음에 안 들지만 그래도 계속해서 얘기를 하면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알려주는 것도 좀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드네요. 자, 여러분의 인간 소화제 영친이 오늘 방송 또 한번 씩씩하게 해보겠습니다. 오늘 방송 내용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요. 이진아 기자와 함께하는 뉴스픽 준비되어 있고요. 이슈 삼합 시간 있습니다. 오늘 김필성 신재석 변호사와 함께 여러 정치 현안을 법조인의 시각에서 아주 그냥 잘근잘근 한번 씹어보는 그런 날이 될 텐데요. 여러분들 궁금한 내용 있으시면은 언제든지 댓글 달아주시고 질문 있으면 질문이라고 저한테 정확히 말씀하시면 이제 이게 댓글이 빨리 올라가니까 제가 못 찾을 수도 있어서 그런 것들 한번 얘기해 주시면 제가 반영해서 질문도 드리겠습니다. 자, 노영의 뉴스 인사이다 오늘 본격적으로 한번 시작해 볼까요? 네, 노무현 2030 오늘 그 언론재단 노무현재단에서 내일 기념일인 것 같아요. 기념 행사가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혹시 관심 있으신 분들은 많이 참여 바라고요. 자, 지금은요 바쁜 아침 우리가 꼭 알아야 될 뉴스만 엄선해서 대신 정리해드리는 시간입니다. 듣기만 해도 이해가 쏙쏙 되는 뉴스픽 시간이죠. 오늘은 이진아 뉴스토마토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 5.18이지 않습니까? 네, 정치권에서도 사실 바쁠 것 같습니다. 네. 네, 오늘 정치권이 5.18을 맞아 광주로 총출동했는데요. 먼저 더불어민주당은 17일부터 1박 2일 일정으로 광주를 찾아 전야제 등의 이제 여러 행사에 참여했고요. 당일인 오늘은 국민의힘과 정부, 대통령실 인사들이 광주를 방문해 민주화 운동 정신을 되새길 예정입니다. 사실 이제 5.18은 우리들에게 좀 아픈 그런 날이기도 합니다만 또 대한민국의 민주화가 어떤 역사를 가지고 현재 이르게 되었는지를 알려주는 그런 뜻깊은 날이기도 합니다. 이제 여야 정치권에서 더 이상 이걸 가지고서 좀 공방을 안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더불어민주당이 벌써 1박 2일 일정으로 어제 광주를 찾았었죠. 오늘은 또 국민의힘과 정부에서 간다고 하는데 뭐 특별히 문제는 없겠죠? 네, 별다른 문제 없어야 될 텐데. 네, 일단은 뭐 오늘 어제 이제 이재명 더불어당 민주당 대표가 5.18 정신 헌법 전문 수록을 추진해 달라면서 이제 원포인트 개헌을 반드시 내년 총선에 맞춰서 할 수 있도록 정부와 여당이 협조해 주시기를 공식적으로 제안드린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국민의힘에서는 이제 윤재욱 원내대표가 이날 민주당 원포인트 개헌 요구에 대해서 이제 개헌은 여론이나 여러 상황을 볼 필요가 있고 개헌이 필요하다고 공감대를 형성한 사안을 종합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면서 사실상 거부 의사를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원래 윤석열 대통령이 원래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수록해달라고 수록하겠다고 원래 약속을 했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뭐 대통령이 좀 약간 약속을 잘 안 지키시는 편이긴 한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민주당에서 5.18 민주화운동 헌법 전문 수록을 위해서 원포인트 개헌을 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 갑자기 민주당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이유가 뭘까요? 아무래도 지난번에 김재원 최고위원이 부적절한 이제 발언, 5.18 관련한 부적절한 발언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또 이런 말을 한 것 같습니다. 또 그래서 이번에 이제 대통령실에서 또 광주를 2년 연속 찾게 되는데요. 오늘 광주에서 이제 어떤 메시지를 내실지 또 그거에 대해서 좀 관심이 좀 집중되고 있습니다. 지금 민주당에서는 사실 여러 가지 악재가 계속 터졌습니다. 원래는 민주당에 대한 지지율이 상승 곡선에 있었었는데
이정근 사무부총장, 때마침 터져준 이정근 전 사무부총장의 돈봉투 녹취록 플러스 김남국 의원 관련된 내용이 나오면서 지금 약간 사면초가 위기에 몰려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 민주당에서 5.18이라고 하는 이 기념일을 매개로 해서 좀 국면 전환을 꾀하는 용이다라는 비판도 있습니다. 자, 그렇지만 민주당에서는 그런 것하고는 전혀 무관하다라고 한 얘기를 하고 있으면서 5.18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 5.18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이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집중해서 얘기를 해보고 싶다 이런 얘기인데요. 개헌을 한다는 건 사실 현실성이 이렇게 썩 있어 보이진 않습니다만은 모르겠어요. 얼마나 이 지지자들이나 국민들이 좋아할지 모르겠는데 문재인 전 대통령도 5.18 민주묘지를 찾아서 희생자들을 추모했다고 하죠. 네, 어제 문재인 전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가 5.18 민주묘지를 찾아서 희생자들을 추모했습니다. 전직 대통령으로는 5.18 민주묘지를 참배한 것은 김대중 전 대통령과 노무현 전 대통령에 이어서 세 번째입니다. 네, 맞습니다. 자, 국민의힘에서도 올해는 조금 예전과 달리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는 것 같습니다. 네, 아무래도 김재원 최고위원이나 뭐 이런 여러 가지 논란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 좀 광주 민심을 좀 잡으려고 다 함께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KTX 특별 열차를 편성해서 함께 방문한다고 하는데요. 또 이와 또 별개로 비윤석열 개인 이준석 전 대표와 천하용인 지도부도 전날부터 광주를 찾았습니다. 뭐 이 전 대표 같은 경우에는 광주 금남로에 마련된 5월 어린이집 어머니 집에 행사 부스를 찾아서 직접 주먹밥을 만들고 또 전두환 씨의 손자죠. 전우환 씨를 또 만나서 함께 인사를 나누기도 했습니다. 그 문재인 대통령도 전우환 씨 얘기는 어제 한 것으로 지금 나오잖아요. 네. 예, 전우환 씨가 사실은 이제 뭐 물론 제가 보기에는 집안에서 좀 불편한 여러 가지가 있어서 이런 상황이 좀 촉발된 것도 있긴 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노태우 전 대통령의 아들 노재현 씨에 이어서 전두환 전 대통령의 손자도 이 5.18에 대해서 사죄하는 마음을 가진 것이 그래도 이번 해에 좀 중요한 성과가 아니었나 생각이 드는데 이준석 전 대표가 이제 활동을 좀 시작한 거라고 봐도 되겠습니까? 네, 함께 뭐 천하용인 함께 팀과 함께 간 걸 보니까 이제 좀 많이 적극적으로 좀 활동을 하는 걸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트리도 총리가 수교 60주년을 맞아서 국회 연설을 했다. 근데 여기에서 우리 5.18 민주화 운동을 언급하기도 했다. 이런 얘기도 들려요. 네. 캐나다 트리드 총리가 이제 어제 수교 60주년을 맞아서 국회 연설을 했는데요. 그 중에서 이제 5.18 민주화 운동을 언급하면서 굉장히 기나긴 투쟁이었으나 결국 자유는 승리했다. 이제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성공적이고 활기찬 민주주의 국가 중에 하나라고 호평을 했습니다. 근데 이 자리에서 이제 국민의힘 여당인 국민의힘 지도부가 끝까지 자리를 참석하지 않아서 이제 좀 논란이 됐는데요. 이제 민주당에서는 외교 행태를 좀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김기현 대표는 아예 참석을 안 했고 윤재욱 원내대표는 있다가 중간에 나가버린 거잖아요. 네. 캐나다 총리가 지금 와서 연설하는데 이렇게 좀 예의가 없는 이런 식의 행동이 보이네요. 왜냐하면 연설이 그렇게 길지도 않았는데 중간에 굳이 꼭 나갔어야 되는지 상당히 좀 이상합니다. 자, 지금 조영영님께서 광주 민주항쟁 날인데 서글프게 비가 오네요. 이런 얘기도 하셨고 EREW님 하늘에서 눈물비가 내립니다. 이런 얘기도 하셨고 하나한 여수시민님도 하늘도 슬픈지 여수도 비가 내립니다. 이런 얘기 좀 하고 계시는데 아마 많은 분들이 오늘을 좀 하늘도 같이 슬퍼하고 있다라고 좀 느끼시는 것 같습니다. 모르겠어요. 자, 이렇게 이런 날 이렇게 비까지 오니까는 마음이 저도 조금 그렇게 좀 느껴지긴 하는데 오늘 그 아픔을 가지신 분들 아직까지 치유가 안 되신 분들이 많다고 그래서 다시 한번 그분들께 죄송하다는 마음과 함께 앞으로 함께 하자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두 번째 이슈 보겠습니다. 이건 사실 며칠 전에 나온 행사이긴 한데요. 앨리슨이라고 하는 영국의 무슨 교수가 자기는 후쿠시마 오염수 1리터라도 마셔도 괜찮다. 네. 갖다 줘라. 이런 얘기 한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이제 앨리슨 교수가 저번에 방한을 해서 뭐 정화된 처리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를 1리터도 마실 수 있다라고 했는데 일단은 뭐 이 발언이 나온 이후에 알려진 소식으로 이제 여당에서는 우리 바다 지키기 TF가 이제 간담회를 열어서 이 앨리슨 교수와 함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에 대한
그 문제점들을 좀 이제 들어보겠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앨리슨 교수를 19일 날 오후 2시에 이제 간담회에 초청한다는 소식이 들려서 좀 논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사람이 지난 15일에 한국원자력연구원하고 공동 개최한 행사에 나와서 과기정통부 그러니까 한국원자력학회와 과기정통부 유관기관인 한국원자력연구원이 공동 개최한 행사에 나와서 알프스를 정화한 물을 1리터 마셔도 자연적인 수치 대비 80% 추가밖에 방사능 수치가 추가밖에 안 되니까 괜찮다 이런 얘기했는데 저는 솔직히 기분 나빠요. 자연적인 수치 대비 80%가 추가된다. 예를 들면 10이었으면 18이 된다는 얘기인데 이게 괜찮다 이렇게 주장하는 건 황당무계하고 자기는 안 마시려나 보죠. 우리한테 이런 말 함부로 하는 거 보니까. 그리고 게다가 지금 정부에서 본인들의 주장이 맞다는 거를 입증하려고 자꾸 이렇게 돈 들여서 이 사람 저 사람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거 좀 부적절해 보이는데 괜찮습니까? 네, 아무래도 그것 때문에 논란이 있고 또 이제 네. 여론도 굉장히 좋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민주당 출신의 김홍걸 무소속 의원은 자신의 SNS에 국민의힘 의원들을 향해서 이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옹호하는 여당 의원들과 그리고 이 앨리스 교수라는 분에게 안전한 처리수라면 함께 마시는 퍼포먼스를 한번 하면 어떨까라면서 이제 그런 비판의 목소리를 내기도 했습니다. 아니 그리고 민주당에서도 계속해서 이런 거 뭐 부적절하다 옳지 않다 말만 할 게 아니라 뭔가 좀 실질적으로 뭐가 문제인지를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증거를 대서 얘기하는 그런 것도 좀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댓글이나 이런 반응을 보면 이제 네. 민주당에서도 비판만 할 것이 아니라 전문가 집단을 구성해서 대책을 세우는 그런 노력이 좀 필요하다라는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자, 국민의힘에서 오염수 대신 오염 처리수라고 바꿔 부르자라고 해놓고 현실적으로는 지난번에 한번 그렇게 얘기했는데 사람들이 반응이 안 좋으니까 그런 얘기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이 정부에서는. 근데 또 계속 이걸 밀어붙이려는 그런 움직임이 있네요. 네, 국민의힘에서 이제 두 번째 윤재욱 원내대표가 취임한 후에 두 번째로 만든 이 TF에서 네. 또다시 이제 오염수 대신에 오염 처리수란 표현을 쓰자는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어서 앞으로도 좀 논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지금 그리고 뭐 이 후쿠시마 오염수 마신 사람이 내가 한번 실험해보겠다 해서 마신 사람이 있다는데 그 사람 오늘 또 확인해보겠다 이런 얘기 나와서 그게 이렇게 뭐 하루아침 오늘 마신다고 내일 당장 무슨 일이 벌어지는 건 아니어서 그런 식의 퍼포먼스는 좀 지양돼야 되는 거 아닌가, 우리를 바보로 하는가 이런 안타까움이 좀 있습니다. 네, 자 노영의 뉴스인사이다 오늘 지금 생방송으로 진행되고 있는데요. 네, 이진아 기자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생방송 댓글 참여 계속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보고 이거 녹화예요? 이렇게 물어보는 분이 있는데 왜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도대체? 내가 어제랑 오늘이랑 다른 옷을 입고 있는데 왜 그러시는 거예요 정말로? 자, 저는 잠시 후에 이슈 3합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네, 자, 노무현 전 대통령 5월 23일 돌아가셨는데 그걸 기념해서 지금 저희 뉴스토마토하고 노무현 재단하고 계속해서 공동하여 여러 가지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5월 19일 날에도 그 행사를 지금 할 예정인데요. 좀 전에 광고 보셨지만 노무현 전 대통령 그 당시에 우리가 노란색 이거 들고 할 때 갑자기 이제 감회가 새롭고 사실 저희 법조인들은 노무현 전 대통령을 별로 안 좋아했어요.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사법 시험 보고 나서 원래 막 엄청나게 꽃길이 펼쳐질 줄 알고 들어왔는데 알고 봤더니 그냥 가시밭길이 험난하게 놓여 있는 데다가 로스쿨 만들어가지고 모든 사람들에게 그냥 문을 다 개방하자 이러면서 기득권을 가지고 있던 이 사법 시험
본 사람들이나 기존 법조인들은 매우 불쾌하고 막 그랬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노무현 전 대통령이 이런 모든 얘기를 다 그냥 물리치고 본인이 또 옳다고 생각하는, 물론 뭐 사법 관련해서 서로 딜한 거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그래서 현재 지금 제도를 만들어냈거든요. 그래서 원래 안 좋아하는 분들이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길은 나아가게 되어 있다. 그리고 뭐 조금 이걸 막아보겠다고 뭔가 자기의 기득권을 가지고서 해봤자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이런 또 교훈을 제가 한번 받아보기도 합니다. 자, 오늘 5.18 민주화운동 43주년 되는 날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슈 3합 오프닝 주제로 2023년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현주소는 어떤가 이걸 한번 여쭤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우선 윤석열 정부 관련해서 두 분하고 얘기를 나눠보고 싶은데요. 자, 신장식 변호사, 김필선 변호사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 5.18인데 일단 어떤 느낌이 착 드세요? 김필선 변호사님. 뭐 착잡하죠. 이게 지금 꽤 오래된 일인데도 불구하고 이게 청산이 제대로 됐는가? 우리나라가 과거사 청산 얘기가 계속 나오지만 여전히 뭐 당시에 그 핵심 인물이었던 뭐 장세동 이런 사람들도 말을 막 하고 다니고, 제가 어제 광화문에 일이 있어서 광화문 쪽에 갔었는데 경복궁역 근처에 5.18에 대해서 뭐 북한 어쩌고 뭐 이런 것들을 현수막에도 아직도 많이 붙어 있더라고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정리되지 않고 아직도 그런 말이 나오고, 그리고 집권 여당에서 5.18의 정신에 대해서도 사실 계속 그 논란이 있었죠. 뭐 이런 일들이 거리 아무런 문제 없이 제재 없이 눈치 보지 않고 이루어진다는 것이 아직 우리가 갈 길이 좀 먼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우리나라 청산을 제대로 못하는 것 같아요. 옛날에 이승만 초대 대통령 오면서 친일파 청산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여기까지 왔다 이런 얘기도 지금 나오고 있고, 이 5.18 민주화 운동에 대해서도 끊임없이 계속해서 지금 잡음이 나오고 이해할 수 없는 행동들이 나오는 걸 보면 참 한심하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특히 요즘 김남국 의원 뭐 코인에 투자한 게 잘했냐 못했냐 이런 얘기 나오면서 탈당은 물론이고 국회의원직을 내려놓아야 된다라고 이 난리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렇게 따지면 태용호나 뭐 김재원이나 이런 사람들은 왜 그런 거를 내려놓으라고 안 그래요? 뭐 김재원 위원이야 뭐 국회의원이 아니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태용호 씨 3개월 그냥 정지시키고 본인이 스스로 그냥 나 최고위원직 물러나겠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또 좀 조용한 것처럼 좀 보이잖아요. 과연 딱 1대1로 비교만 해보더라도 지금 누구가 더 지금 문제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고 보면 참 이상하다. 기준도 없고 참 이상한 사람들이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드는데, 자, 어쨌든 건 저희 개인적인 그냥 아주 스쳐 지나가는 생각이었습니다. 자, 우리 신장식 변호사님 보시기에는 어때요? 5.18 오늘 맞이하여. 1년, 윤석열 정부 1년과 이렇게 시기적으로 이렇게 가까이 붙어 있잖아요. 네. 이게 민주주의라고 하는 말로, 이거는 뭐 국민들은 민주주의, 민주정에서 살고 있고 공화국 시민들임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지금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민주정에 대한 이해가 너무나도 부족하고, 그렇죠. 그다음에 그 경희대 안병진 교수라는 분은 그래서 노무현 정권이란다. 윤석열 정권을 프로시큐트라시라고 해서 검찰정이라고, 민주정이잖아요. 원래 크라시, 네. 주의 이즘 이념이 아니라 검찰정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제가 엊그제 나온 뉴스 중에 정말 이렇게 정말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싶은 뉴스가 하나가 있었던 게 뭐냐면, 경북 독립운동 기념관장의 검사 출신을 추천을 했습니다. 근데 이 추천하면서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경북 독립운동 기념관 이사가 전문성이 부족하다는 부분은 반박하기 어렵다. 다만 보훈처가 보훈부로 승격되는 상황에서 경북 독립운동 기념관도 새롭게 도약하자는 의미에서 중앙에서도 역량이 있는 분을 추천한 것이다. 이 얘기가 뭐냐? 보훈부 장관이 박민식 검사 출신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검사 출신 보훈부 장관과 직통으로 통할 수 있는 검사 출신을 경북 독립운동 기념관장으로 모심으로 인해서 중앙부처에서 돈 좀 끌어오겠다, 이 얘기예요. 역량 있는. 예. 그러니까 검사 얘기예요. 출신이니까 역량이 있다는 거군요. 자기네끼리 연결이 되니까. 근데 이분이 검사 출신이고 지금 동국대학교 교수거든요. 이분이 썼던 글을, 한모 교수인데, 네. 이분이 2013년에 썼던 글이 있습니다. 종북구별법.
참네요. 야, 그리고 8가지 기준을 제시하면서 8가지 기준에서 3가지 이상 충족되면 네. 종북이다. 저희가 뭔데 그렇게 막 정리를 해버리는 검사 출신 교수라는 거죠. 법대 교수. 네. 이런 분을 경북 독립운동 기념관 관장으로 모십니다. 이런 정도의 검찰 정권이다. 정말 이게 말이 됩니까? 본인들도 전문성 없는 거 알아요. 근데 보훈부 장관이 검사 출신이잖아. 종북 구별법 정도 쓸 줄 아시는 검사 출신을 해야 예산 끌어올 수 있잖아요. 전 사회가 그러니까 야, 자 검찰로 채워. 위에서 딱 그렇게 윗대가리를 그러니까 자원을 배분할 수 있는 자리에 있는 그다음에 사람을 말하자면 이렇게 감시하고 벌 줄 수 있는 자리에 검사 출신을 목지점에 배치를 하니까 경북 독립운동 기념관장까지 검사 출신이 가는 겁니다. 아이고 참네요. 이게 우리나라 소위 민주주의의 현실이다. 이상하게 그 검사 출신들 여기저기 다 적재적소에 들어갔는데 나랑 친한 검사들은 다 어디 가서 있는지 차라리 그런 사람들한테는 거기 갔으면 내가 할 말을 해볼 텐데 참 안타깝네요. 자, 김성희님께서 난 내 눈앞에서 너무 많은 걸 봤어요. 곤봉으로 우리 연령대의 청년들 때리고 피 흘리며 끌려가는 걸 제가 제 눈으로 직접 목격을 했는데 왜 자꾸 그걸 부정하고 있는지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지금 근데 그거를 지금 이 정부는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사실은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네, 드래곤님께서 또 후원해 주시면서 우리들을 또 응원해 주고 계시는데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생각해 보면 참 안타깝다 이런 생각 들 수밖에 없습니다. 자, 오늘 본격적으로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1년 됐습니다. 그런데 민주주의가 지금 후퇴하고 우리나라는 30년 전으로 지금 돌아간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사람들이 농담 삼아 내지는 그냥 아주 진지하게는 생각하지 않고 좀 내지는 좀 그런가 이런 좀 이상한데 이런 얘기 한 사람 많았거든요. 근데 이게 그냥 주관적인 느낌이 아니었던 겁니다. 각종 관련 지표만 보더라도 정말 민주주의가 후퇴하고 있구나라는 걸 알 수 있는 상황이 됐다는 거예요. 우선 첫 번째로 국경없는 기자회가 매년 세계 언론 자유의 날에 언론 자유지수라고 하는 것을 발표를 하는데요. 우리나라가요 지난해에 비해서 4단계나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47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난 2022년도에는 43이었고요. 2000년, 그다음에 2021년도에는 42위였거든요. 그랬는데 올해는 47위가 됐습니다. 야, 좀 부끄러운 상황이고요. 영국의 이코노미스트 부설기관인 이코노미스트 인텔리전스 유니트라고 하는 곳에서 세계 민주주의 지수를 발표를 했는데요. 그러니까 언론 자유 지수도 4단계나 떨어져서 47인데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는 이 민주주의 지수에서도 전년보다 8단계나 떨어져서 24위를 기록했다는 겁니다. 원래 우리가 16위였었는데 윤석열 정부 1년 동안에 결국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이 정말 후퇴했구나. 이게 우리가 그냥 개인적으로 느끼는 그런 수준이 아니었구나. 이런 걸 알 수 있거든요. 정말로 김필세 변호사님도 그렇게 느껴요? 조금 나눠서 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제 민주주의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이제 민주주의의 구조예요. 그러니까 구조요? 구조. 그러니까 통치 구조, 권력 구조가 어떻게 되는가. 그리고 그 구조에 따라서 정해진 룰이 헌법을 중심으로 해서 만들어진 룰이 제대로 돌아가고 있는가. 이런 것들이 중요하거든요. 네. 그런 그게 이제 그런 룰들이 갖고 있는 가장 중요한 목적이 뭐냐면 네. 최악의 상황을 방지하는 거예요. 그렇죠. 예, 최악의 상황. 이게 많은 사람들이 민주주의가 능률적이고 이게 최선이기 때문에 선택한다고 생각하는데 사실 민주주의 시스템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최악의 상황을 방지하기 위한 겁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최악의 인물이 전제군주장애에서 전제군주가 되는 경우와 대통령이 되는 경우를 비교해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보면 우리나라 민주주의 시스템은 아직은 이제 흔들릴 정도까지는 가지 않다. 헌정이 흔들릴 정도까지는 가지 않았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어찌되었든 이런저런 비판을 받고 있어도 5년 후에 물러날 거는 현재로서는 의심하지 않으니까. 그런 그런 기준에서는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이 민주주의 시스템이라고 하는 게 서로 이제 시스템을 구성하고 있는 여러 요소들이 있단 말입니다. 네. 이것이
뭐 국가적 요소도 있고 지금 여기 나오는 언론이나 이런 그 비정부적 요소들도 있는데 이런 요소들이 사실 건강하게 제대로 커뮤니케이션으로 이제 상호작용을 하면서 돌아가야지 민주주의가 이 기구가 제대로 작동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그런 그 민주주의를 구성하는 그런 기관들의 역할들이 기능들이 제대로 지금 수행되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의문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론이 지금 제대로 역할을 하고 있는가 또는 뭐 이제 행정부가 제대로 역할을 하고 있는가 행정부에서도 뭐 검찰 권력이나 행정부 내에서도 서로 견제하는 권력들 또는 서로 협조하는 권력들이 있고 사법에서 또 하는 권력도 있고 이렇게 권력을 분점하고 있는데 이런 분점하고 있는 권력들이 자기들이 주어진 역할을 민주주의를 위해서 제대로 기여하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걱정이 있고요. 이게 사실은 이런 상황들이 계속 누적이 되면 결국은 구조를 망가뜨리는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뭐 그런 나라들, 그러니까 불완전한 민주주의라고 부르는 나라들, 민주주의 구조가 형식적으로는 돌아가지만 실제로는 일당 독재가 계속 이루어지고 있고 특정 소수 집단들이 계속 권력을 쥐고 있는 그런 식의 그 불완전한 민주주의 국가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근데 아까 저 손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가 불완전한 민주주의하고 경계에 지금 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지금 기로에 서 있는 겁니다. 그렇군요. 딱 그렇죠. 그래서 지금 그 언론만이 아니라 지금 우리나라 민주주의를 구성하는 그런 기관들이 제대로 동작할 수 있도록 그리고 그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이거를 회복돼야 되는데 이게 지금 현재로서는 모르겠어요. 지금 좀 전에 이제 말씀하셨는데 언론 자유지수가 우리가 이번에 47단계로 47위로 4단계 떨어졌다 그랬잖아요. 제일 좋았던 때가 노무현 대통령 때네요. 네. 이게 노무현 대통령이 2003년도에 이제 취임을 했지 않습니까? 사실은 그 전에 그 김대중 대통령 때도 39였는데 이게 그 이후에 2003년 요 노무현 대통령 때로 이제 대통령 선거 있으면서 언론하고 되게 사이가 안 좋았잖아요. 그러면서 39에서 49 이런 쪽으로 떨어졌었어요. 대통령 때. 그러다가 노무현 대통령 때 다시 올라가서 34위, 그다음에 31위까지 올라갔었어요. 그러다가 또 쭉 떨어집니다. 그러면서 2009년도에 69위예요. 69위. 이 69위라고 하는 것은 그때 당시에 이게 이명박 대통령 때인가요? 그렇죠. 네.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는 또 다시 쭉 올라갑니다. 42위까지. 그러다가 또 쭉 계속 떨어져서 2016년도에는 70위까지 떨어져요. 이때가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도 그 타임에 좀 계속 떨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다가 2017년도 2018년도에 이렇게 올라가서 2019년도에 41위까지 올라가서 문재인 대통령 때는 오히려 43, 41, 42, 43 이런 식으로 그냥 평균적으로 괜찮은 언론 지수를 자랑하다가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 1년 되자마자 또 4단계가 씩 떨어진 거예요. 제가 보기엔 앞으로 더 떨어질 가능성이 높은데 이것하고 지금 아까 말씀드린 그 민주주의 지수, 세계 민주주의 지수하고 연결을 해가지고 생각을 해보면 여러분들이 무엇을 알 수 있겠습니까? 네, 이제 두 가지로 이제 김필성 변호사님 얘기는 제도적 측면을 이제 말씀을 쭉 주셔서 아직 민주주의 사례다.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네. 그러니까 제도와 시민들의 민주적인 정신 아직 살아 있습니다. 근데 이제 통치 권력이 하도 이상하게 구니까 민주주의 지수가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건데요. 통치 권력이 왜 어떻게 이상하게 구느냐? 저는 이제 민주주의는 기본적으로 인간 이성에 대한 믿음, 사람이 이렇게 여럿이 다수가 토론을 하고 결론을 내면 이게 좋은 방향으로 최대한 나쁘지 않은 방향으로 갈 거다라고 하는 인간 이성에 대한 믿음이 있죠. 예, 네. 그 다음에 인간의 모든 사람의 1인 1표잖아요. 모든 사람의 인권과 권한은 같다라고 하는 믿음이거든요. 근데 이성에 대한 믿음이 있냐? 손바닥에 왕자 쓰고 다니는 사람들이 무슨 이성에 대한 믿음이 있고 과학적 말 그거 저는 열등감에서 오는 거라고 봐요. 자격지심에서. 과학을 자꾸 강조하는 거는 손바닥에 왕자 쓰고 다니는 사람들이니까 자꾸만 그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인권에 대해서 보편적 인권, 한 사람 한 사람의 인권을 존중하고 있느냐? 검사들의 인권, 엊그제 공흥지구 얘기도 나왔습니다만은, 네. 그 세상의 모든 장모는 평등하지 않아요. 어떤 장모만 권한을 누리고 있죠.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봐도 개인에 대한 인권, 그리고 인간에 대한 이성에 대한 확신과 믿음, 이런 것이 없는 통치자들이 통치를 하니까 민주지수가 떨어지는 겁니다. 제도와 시민은 살아있다. 아직, 여전히. 네. 공공지구 대한민국의 모든 장모는 평등하지 않다. 이 얘기와 연결해서 할 수 있는 말 한마디가 있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장모와 사모님께서는 불송치 됐죠. 무혐의 의견으로. 그랬는데 그 처남인 오빠는 일단 기소 의견으로 공무원과 함께 송치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하는 말이 그 사람은 검사 아내가 없었구나. 역시 처남은 멀구나. 아니, 싼티켓 끊어준 거지. 싼티켓. 1촌, 그치. 2촌 이러니까. 네. 천수 개념으로 천수 멀다 이렇게 우리가 쌍티켓. 네, 쌍티켓. 티켓이 2개다. 자, 강원희님, 네, 감사드립니다. 네, 자, 넘버 1 또 표시를 해주셨는데, 지금, 이게 참 중요한 말인 것 같아요. 이런 가운데 저는 정의구현 사재단의 지금 이 신부님들의 정말 이 활동에 대해서 제가 박수를 쳐드리고 싶은데, 이 광고님께서 이런 얘기 하시네요. 어제 천주교 정의구현 사재단에서 김남국 탓하지 말고 자신을 둘러보라고 질책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진짜 이번 정부 1년밖에 안 됐는데, 우리가 지금 모든 지표면에서 다 지금 하락하고 있는 이 상황, 그리고 계속해서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 이 상황을 조금 객관적인 시각으로 바라봐 주셨으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이 듭니다. 근데 오늘 그렇게 객관적인 시각으로 뭘 바라보라고 저희가 요청해도 안 들을 것 같은 또 여론조사가 하나 발표됐습니다. 오늘 광주에서 열리는 43주년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이 있을 텐데요. 여기에 대해서 광주 민심을 엿볼 수 있는 여론조사가 하나가 발표가 됐죠. 5.18에 대해서 정부와 여당이 얼마나 진정성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당신이 생각하느냐라고 물어봤습니다. 한국갤럽이 이 KBS 광주 의뢰로 조사를 진행을 했는데, 정부 여당이 5.18 관련 정책이나 행보가 얼마나 진정성이 있다고 느끼냐 이런 질문에 진정성이 없다 이렇게 느끼는 답이 71.6%. 이랍니다. 긍정적으로 느낀다. 이건 17.8%, 모른다 10.6%라고 합니다. 야, 이렇게 되면은 부정적이거나 모르거나가 지금 벌써 80%가 넘어요. 광주 시민의 절대 다수는 지금 대통령을 믿지 못한다는 거고 집권 여당의 말을 믿지 못한다는 얘기거든요. 이런 결과, 광주 사람들이 조금 삐뚤어져서 이런 결과가 나온 걸까요? 그럴 리는 없고요. 네. 일단 뭐 최근에 있었던 뭐 여러 그 설화들 이런 것들이 이제 아마 중요한 역할을 줬겠지만, 그 5.18을 맞이해서 다시 한번 잊으면 안 되는 것이, 현재 여당이 그 5.18을 그 전두환이 만들어낸 민주정의당의 직계도 아니에요, 사실은. 뭐 법인격이 그대로 연결이 되는 거니까. 그 정당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뭐 시간이 많이 지났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민주정의당 같은 입장이냐,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그러면 우리는 더 이상 그런 집단이 아니다. 우리는 다른 정당이다. 시간도 많이 지났고, 우리는 변화했다는 걸 적극적으로 보여줘야 되는 그런 정당이거든요. 근데 그런 모습은 커녕, 계속 이런 설화나 이런 것들을 만들고 계속 5.18에 대해서 부정하고 5.18에 대해서 그런 부정적인 모습들을 계속 보여오니까 지금 사실 그런 모습들이 반복되고 있으니까 뭐 이제 아마 오늘 되면 또 5.18에 대해서 긍정적이고 뭐 좀 이렇게 달래는 듯한 발언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높지만 거기에 대해서 더 이상 신뢰할 수가 없는 거죠. 불신이 쌓여왔기 때문에. 그러니까 2021년에 그 윤석열 대통령이 5.18 그 광주 가고 눈물을 흘렸어요. 그러니까요. 그 다음에 작년에 그 공약으로 뭐 헌법 전문에 5.18 정신 수록하겠다고 했고, 작년에도 5.18 행사 가서 매년 오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믿어주고 싶었겠죠. 그리고 한편으로 이준석은 그 광주 복합 쇼핑몰 등등등 해서 생활적인 이슈를 가지고 호남에 이제 제스처를 취했어요. 김종인 무릎 꿇었죠. 근데 김광동 과거사 정리위원회 위원장, 5.18 북한군 개입설 얘기하고 하는 사람을 과거사 정리위원회 위원장으로 임명을 해요. 수없이 지적을 해도 그냥 밀어붙입니다. 네. 그리고 김재원과 태영호의 차이가 가진 카드가 있느냐 없느냐, 용산을 흔들 수 있는 이 차이로밖에 국민들은 인식을 못 하거든요. 뭐 그러니까 말하자면 앞다르고 뒤따르는 행동을 했고, 오늘은 가서 또 화끈하게 뭐 눈물을 흘릴지 그 애국가 사절까지 잘 그 외워오고 이무리한 행진곡도 외워와라 하고 국민의힘 국회의원들한테 문자 공지했다는 거 아닙니까? 가서 화끈하게 노래 부르고 올 거예요. 그게 끝이야. 문자를 돌렸대요. 예. 임을 위한 행진곡 노래 부를 거니까 외워와라. 외워와라까지는 아닌데 오늘 애국가 4절까지 그리고 이무리한 행진곡 모두 재창합니다.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하고 그 소속 국회의원들한테 쫙 문자 뿌렸다는 거 아닙니까? 그럼 가서 이제 윤석열 대통령까지 전부 다 애국가 4절까지 이무리한 행진곡 부를 겁니다. 그 쇼잉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2021년 10월 19일자 기사를 보게 되면 5.18 묘지에서 눈물 흘린 윤석열 이렇게 이래놓고 그날 또 부산에 가가지고는 전두환이 참 정치를 잘했다. 5.18 빼고는 다 잘했다. 이런 얘기를 해가지고 그때 파문이 일었었던 그 사건이었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전부 다 야 이거 정말 악어의 눈물이냐. 이게 무슨 정말 우리를 모욕하는 행동이냐. 이제 이런 식으로 그때 되게 슬퍼했었는데. 그래놓고 엊그제 또 어제 굉장히 재미난 기사가 또 하나 나온 게 있어요. 그 첩보기관, 네. 국정원, 기무사 뭐 이런 데를 비롯해서 첩보기관에 경계령을 격상했다는 거예요. 광주 지역에. 경계령을 올렸어요. 예. 그러니까 조심해라. 이거 좀 위험하다. 여기에 내일 5.18 행사 때 간첩이 나타나는 소위 간첩이다 뭐 이런 등등의 그러니까 그럼 이 얘기는 뭐예요? 오늘 어제 5.18 단체들이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 국회의원들 오지 마라라고 하는 네. 성명을 발표했어요. 그러면은 성명만 발표하고 말겠습니까? 어디 가서 피켓팅이라도 하고 플랜카드 현수막이라도 걸겠죠. 그럼 그거를 어떻게 매도하려고 지금 그러네. 빌드업 하는 거죠. 저거 봐라, 저거. 그러네. 저거 북한의 사주 어쩌고 저쩌고. 공안몰이, 즉, 5.18에 대해서 진정성을 가지고 오는 게 순서고, 진정성 있는 실천을 하는 게 순서인데, 그게 아니라, 야, 니네 지난 한 2년간 한 거 보니까 진정성이 없어. 그러니까 이러려면 오지 마. 라고 하는 비판적 광주의 목소리를 또, 북한 사주설 같은 그거의 그 라이트 버전, 약한 네, 버전인 네, 거죠. 네. 약한 버전으로 또 덮어쓰게 하려고 작전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이 작전이 성공할지 성공하지 않을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일련의 기사들이 나오는 걸 보면 움직임들이 그래요 지금. 아니, 한 가지 좀 아셔야 될 게 지금 말씀하신 거와 관련해서 5.18은 1980년 5월 18일 무렵에 일어난 일로 광주로 해서 끝난 게 아니에요. 광주가 그 이후에 전두환 정권이 유지되는 동안 광주 전체가 계속 감시를 받았어요. 감시를 받았고 제가 이제 과거 사건 했던 분들, 특히 이제 80년대 관련된 과거 사건 피해자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그분들이 피해를 보고 막 감옥에 갔다가 이제 석방이 되잖아요. 석방이 되면 석방돼서 그걸로 끝난 것이 아니라 평생을 쫓아다니면서 감시하고 그렇죠. 취직하는 거 방해하고 그래서 특히 가정이 깨지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그 부모 역할을 제대로 사회생활을 하면서 부모 역할을 하고 아이들을 돌볼 수가 없으니까 아이들이 거기에 대해서 부모에 대해서 앙금이 많은 경우가 많고 네. 제가 끝까지 못 푸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런 경험들이 광주 시민들한테는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서 울고 어쩌고 하더라도 지금 말씀하신 그런 일들이 벌어지면 지금 옛날에 그거 했던 그 정당, 그 집단이 지금 정권 잡아서 그거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지금 그런 것들이. 그러니까 광주에서 이런 반응이 나오는 건 당연한 겁니다, 사실. 정춘기님께서 오늘은 5.18 민주화운동 43주년일인데요. 이른 아침부터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그때 함께했던 동지들은 망월동 묘역에 묻혀있는데 나락골이 이러니 먼저 간 동지들의 눈물이 같이 느껴집니다. 이런 얘기를 하셨고 짐유님께서는 저 유튜브 3개 틀어놓고 지금 방송 보고 있습니다. 저는요 촛불집에 26번 참석했습니다. 무릎이 아파서 캐터톡 바르고 참석하는 중입니다. 다 같이 움직입시다. 뭐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계세요. 그런데 좀 전에 우리 신장식 변호사가 말씀하신 김광동 씨, 진실하야위원장. 물론 3월 13일 날 얘기이긴 합니다만 5.18에 북한이 개입했을 가능성을 우리가 어떻게 배제할 수 있겠냐. 나는 그 입장을 지금도 고수한다. 이런 얘기를 지난번에 했어요. 이런 사람이 지금 진실화해위원장이라고 하는 그 중대하고 막대한 상징적인 그런 곳에 위원장으로 지금 가 있고 그 사람을 임명한 사람이 대통령이라는 거잖아요. 이게 도대체 말이 되냐는 거죠. 가짜 뉴스와 불화의 상징을 진실화해 위원장에 올려놓고 그러니까. 진실과 화해다라고 얘기를 하니 답답할 노릇입니다. 여기다가 어떻게 북한 개입 가능성을 배제 못해? 나는 그 입장을 계속 고수한다. 어떻게 이런 말을 뻔뻔하게 하는 근데 건지. 그 얘기는 엊그제 16일 날 네. 그 5.18 특별법에 따라 그 설치된 진상규명조사위원회가 중간 보고를 했어요. 올 연말까지 활동하고 내년 6월에 최종 보고서 내오는데 그 보고서에 몇 가지 중간 보고 몇 가지 결과 중에 하나가 북한 개입설 근거 없다예요. 그럼 국가기관 간에 의견의 충돌이 있어요. 어느 쪽이 진실이고 어느 쪽이 진정한 화해를 위한 길입니까? 진실 없이 화해 없습니다. 북한 기업들은 대법원 판례도 있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이거를 이렇게 그냥 떠들고 다녀도 아무런 제재를 안 가고 오히려 칭찬해주고 야 너 말 잘했다. 저 높은 자리에 저희 가서 앉으라. 이렇게 해주는 것 자체가 말이 됩니까? 와 나는 진짜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 가는데. 자 어쨌든 오늘 한번 보겠습니다.
애국가 사절까지 제창하시는지 내가 잘 보겠고 이무리한 행진을 얼마나 잘 부르시는지 보겠는데 그게 중요합니까? 마음 자체가 정말 진심에서 우러나가지고 우리들이 미안합니다. 이런 나라를 다시 만들지 않게 노력하겠습니다. 이런 진정성 있는 행동을 보여줘야 되는 건데 과연 그럴까?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매우 요즘에는요 사람들 전부 다 진짜 속병 나겠다, 화병 나겠다, 속에 아주 그냥 불이 나서 천벌이 나서 못 살겠다 이런 얘기 너무 많이 하시는데 오늘이라도 비 오는 오늘이라도 좀 우리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기를 제가 다시 한번 간곡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두 번째 이슈 가겠습니다. 어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취임 1주년을 맞이했죠. 한동훈 법무부 장관 너무 좋아할 것 같아요. 법무부 입구 계단 앞에 꽃바구니가 그냥 잔뜩 있더라고요. 예전에 윤석열 대통령 잘한다고 꽃 화환 같은 거 쭉 보내던 그때가 갑자기 생각이 나는데 알고 봤더니 그 화환은 김건희 여사의 뭐 고모지 누군지가 그냥 쫙 일괄적으로 보낸 거였다는 얘기 나왔잖아요. 목사 고모님. 네. 한동훈 장관 거는 설마 그러진 않았겠죠. 꽃이 똑같던데. 아니 그냥 뭐 딴 얘기 하는 건 아니고 꽃바구니가 똑같더라고. 네, 저도 봐요. 똑같아. 지지자들이 취향이 공통된 모양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그리고 지지자들에게 뭔가 이렇게 오다가 가나 봐. 그 곳에서만 주문해라. 몰아주자. 상부상조하자. 우리끼리라도. 이 꽃집에서만 신청해라. 뭐 이런 거 있을 것 같아. 그러니까 비슷하고 뭐 한 트럭에서 내려오고 막 이러겠죠. 자, 어쨌든 한 장관 행복한 얼굴로 1년 소회에 대해서 법무부의 일은 국민 안전과 권익을 보호하는 일이다. 많이 부족하지만 잘해보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부족한 부분이 도대체 뭐냐? 이제 이런 얘기를 하니까 자신들이 낸 법안이 제대로 통과되지 못했다. 잘한 걸 찾는 게 더 빠르지 않냐. 뭐 이런 얘기까지 좀 했다는 겁니다. 한동훈 장관 참 겸손하신 것 같은데 신다시 변호사님 어때요? 한 장관님 겸손의 표현일까 이게? 겸손한 척 하는 거죠. 본인을 안 좋아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도 겸허히 받아들이겠다 이런 얘기도 하던데요. 이제 저 참여연대랑 그 설전은 그만하겠다라는 얘기고요. 아. 3번 주고받았잖아. 네, 3번. 네. 야, 그렇게 그냥 따박따박 그냥 어째 이렇게 깨알같이 그냥 반복을 계속 하는지. 아니 그러니까 한가하신가 봐. 한가한가 봐. 진짜 시간이 많은 것 같아. 아니 그런 거 아니면은 아이고 뭐 그냥 묵묵부답으로 지나가는 게 일반적인 거고요. 그다음에 그것도 이제 발언 자체도 굉장히 한쪽을 적대적으로 네 편 내 편 가르기 발언이잖아요. 이런 짓거리는 하고 있으니 네 편 내 편 가르기만 하니까 미니스트리 오브 저스티스인데 법무부가 그들의 저스티스는 네 편 내 편 갈라서 한쪽을 몰아서 이렇게 절멸시키는 게 그들의 저스티스인지 모르겠는데 네. 저는 제발 법무부 장관께서 국민의 안전과 권익을 보호하는 일에 매진하셨으면 좋겠어요. 정말로. 네 편 내 편 가르는 거 하지 말고. 네. 대표적으로 국민의 안전과 권익이 탁상 행정 내지는 책임 회피로 박살났던 2가지 사건이 있습니다. 하나는 이태원 참사고요. 네. 여기에 대해서 누가 책임지고 있어요? 아무도 책임 안 지잖아요. 마약 수사 때문에 경찰별력 제대로 배치 못했다라고 하는 서울경찰청장 김광호 씨의 김광호 청장의 이야기도 있었잖아요. 그것도 국회에 나와서 했던 얘기예요. 네. 그 마약 수사 누가 기획하고 누가 밀어붙이고 있습니까? 전 정권 탓 때문에 대통령은 취임 1주년째 전 정권이 마약 수사권 검사한테 뺏어가지고 마약 많이 사용하는 나라가 됐다 이렇게 전 정권 탓하고 있고요. 국민 안전과 권익을 제대로 지키지 못했던 자기의 정치적 목적을 띈 마약 수사 때문에 지키지 못했던 일을 초래한 사람이 본인이잖아요. 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책임질 건지 이런 부분에 대한 반성이 있어야죠. 그래도 잘한 게 있을 거 아니에요. 한동훈 장관 1년 동안 잘한 거 하나도 없어요? 법무부 장관이 뉴스메이커가 되는 자리다라는 걸 다시 한번 확인해줬다. 그걸 잘한 거예요? 잘하긴 네. 그리고 저렇게 촉삭되면 안 된다라는 반면교사가 돼주고 있다. 반면교사. 촐싹된다. 이 표현을 뭐 바꾸고 싶은 마음은 없으십니까? 그럼 바꿀게요. 예. 중2병 법무부 장관은 더 이상 안 된다. 이렇게 바꿔드리겠습니다. 이런 걸 보고 뭐라 그런지 아십니까? 첩첩산중이다. 설상가상이다. 이러는 것 같아요. 저요? 잘한 거 하나 있습니다. 네. 이거는 진짜 잘한 게 하나 있어요. 뭐요? 그 작년에 인혁당 사건. 예, 배상 지연이자. 그거는 진짜 잘했어요. 그건 잘했습니다. 네. 그거는 사실 지난 정권이 풀었어야 될 문제고요. 네. 이 일이 사실 이 얘기를 하면 깁니다만 어쨌든 이거는 기본적으로 대법원이
대법원이 문제가 있는 건데 뭐 그 대법원 판결이 그렇다니까 는 어쩔 수 없습니다만 거기에 대해서 이해wak당 피해자들이 대법원의 입장을 바꾸는 바람에 그 받은 돈보다 국가에 맞아. 토해낼 돈이 훨씬 큰. 그래서 네. 뭐 배상금이 아니라 돈을 더 내야 되는 다시 피해를 보는 상황이 닥쳤는데 여기에 대해서 채권자는 국가인 거잖아요. 이거를 국가에서 이걸 해결해 줬어야 되는데 채권자로서 이거를 정권 바뀐 이후에 한동훈 장관이 해결했습니다. 자, 그러면 못한 건 뭡니까? 못한 거요? 못했다기보다는 네. 좀 다 이제 뭉뚱그려서 얘기를 하면 이분이 가장 큰 잘못이라고 한다면 법무부 장관을 국가의 장관, 그러니까 행정부 장관 자리가 아니라 정치인의 자리를 만들었어요. 이분은 본인의 정치인이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고요. 네. 네, 그리고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자기에 대한 비판이나 이런 것들을 하면 딱딱 받아서 말하는 방식이 좀 약간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이라는 전제로 얘기합니다만 그 게시판에서 예, 댓글로 싸울 때 하는 모습하고 똑같아요. 네, 약간 이준석 느낌 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네. 초창기 때 막 이준석 느낌?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도 사실 댓글과 비슷한 정치를 엄청나잖아요. 하시는데 예. 비슷해요. 비슷한데 그쵸? 이분이 예. 이준석 대표보다 좀 더 감정적이에요. 맞아요. 예, 이준석 대표는 많이 해본 솜씨고요. 솔직히 그 한동훈 장관의 댓글은 지금 만약 제가 댓글란에서 봤다면 아 이분 시작한 지 얼마 안 됐구나. 한참 뜨거울 때구나. 한참 뜨거울 때. 네, 이런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이게 어찌되었던 이거는 뭐 이제 댓글란에서 저거 만든 건 아니니까 이걸 장관 자리에서 지금 국회나 이런 공식적 발언으로 하는 거잖아요. 이건 근데 지금 말하는 걸 들어보면 이분은 본인이 정치인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사실. 아니 그러니까 종편 패널 같아요. 종편 패널. 아니 김정희 전 비대위원장이 그랬잖아요. 한동훈 장관 변호사 아니면 정치인. 근데 변호사는 아마 안 할 것 같다. 왜냐면 변호사 하려면 이제 돈을 많이 벌겠다는 이 의지가 강할 때 사실 변호사를 이런 옷을 벗고서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분 돈이 많다면서요. 그러면 그런 것보다는 뭔가 좀 중앙무대로 나가서 자기 얘기가 계속해서 회자되는 이런 자리를 원할 것 같아요. 왜냐면 이분이 그 장관 하는 1년 동안에 빅데이터로 분석을 해보니까 연관된 이 한동훈 장관과 연관된 상위 10개 단어 중에 대부분이 다 민주당 관련된 내용들이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특히 민주당 의원들하고 싸울 때 언급량이 폭주했다 이런 얘기도 나오니까 이 사람은 자기를 정치인을 생각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한동훈 장관이 출마할지 안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일단 본인은 반은 정치인을 생각하는 것 같은데 한동훈 장관 또 사실 출마 기회가 조금 없어진 것 같기도 하다는 느낌이 드는 게 대통령이 2년 동안 장관 해야지 뭐 이런 얘기도 했잖아요. 자, 전체적으로 봤을 때 한 장관의 이제 향후 1번 움직임. 대통령 말에서 일관성을 기대하지 말라. 기대하지 말라. 예. 그분은 그때 달라요. 달라요. 광주 가서 울고 부산 가서 전두환 찬양하는 분이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일관성을 요구하면 안 돼요. 예. 한동훈 무조건 2번 한동훈 출마밖에 길이 없습니다. 길이 없어요? 왜요? 뭐 할 거예요 그러면? 변호사 한다니까요. 변호사 못합니다 지금. 가만히 두지를 않을 거고요. 성격상? 예, 본인 성격도 그렇고 네. 윤통도 그렇고 가만히 두지 않을 거예요. 그 국회를 거쳐서 갈 거냐, 아니면은 국회를 안 거치고 대선이나 서울시장 출마를 할 거냐, 둘 중에 하나예요. 그래요? 예. 국회를 거치냐 안 거치냐 이거 되게 중요한 부분인데 그러니까 국회를 거친다는 거는 공천을 받아서 총선에 나간다는 거고 뭐 그러려면은 공천을 누가 받습니까 그 사람이? 공천을 자기가 그냥 스스로 하는 거지. 스스로 하는 거야? 야 어떻게 보세요? 저도 정치는 정치는 한다고 보고요. 뭐 이분이 아까 말씀드렸던 이미 본인의 정체성은 정치인이에요. 지금 사실 하는 걸 봐서. 정치는 이제 시기와 방식의 문제일 것 같은데, 뭐 지금 제 생각에는 어찌되었든 이게 뭐 정권 말기도 아니고 아직 초기고, 그 다음에 총선도 아직 남아있는 상태여서 직전에 총선 나갈 가능성이 제일 높다고 봅니다. 이게 뭐 안 하고 지금 총선 하지 않고 국회 총선 나가지 않은 상태에서 법무부 장관 오래 하다가 그렇게 갈 가능성은 없어 보이고요. 제가 봐서. 그리고 법무부 장관까지 갔으면 할 거 다 했잖아요. 사실. 명예 얻을 거 다 얻었으니까. 그럴 가능성이 높을 것 같아요. 자 보세요. 아까 이제 1년간 한동훈 연관어 탑10이라고 한 자료를 한번 조금 다시 보여주시면은 이 한동훈 장관이 더불어민주당에서 언급을 한 빈도수 2,670, 법무부 얘기 2,480, 이재명 얘기 566, 김의겸 얘기 397, 윤 대통령 얘기 334, 검수완박 260, 유시민 178, 박범계 178, 뭐 헌재 인사검증 이런 얘기가 149, 145인데 보면은 민주당 라인 얘기가
한 정말로 박범계까지 해가지고 거의 한 7, 8개를 차지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이럴 때 본인이 막 언론에서도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본인에 대한 얘기가 계속 회자되고 이걸 아마 되게 즐기는 듯한 느낌이 들어서 진짜 뭐 무슨 정치를 잘해보겠다라는 것보다는 내가 이렇게 해야지 사람들이 나를 잊어버리지 않고 나를 좀 더 신경 써주는구나라는 느낌을 좀 더 강하게 드는 느낌이 좀 들긴 들거든요. 하지만 한편으로 이런 얘기도 해요. 아무래도 윤석열 대통령 쪽에서 좀 한동훈 장관을 좀 견제하는 것 같다. 특히 예전에 김건희 씨하고 좀 친한 것처럼 얘기 나왔었는데 그 이후부터는 오히려 조금 서로 간에 이렇게 뭔가 좀, 이렇게 좀 거리를 두려는 느낌이 좀 난다. 뭐 이런 얘기도 좀 하거든요. 혹시 그런 얘기 들어본 적 있으세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예. 뭐 의견의 차이가 다소간 있을 수 있고 몇 가지 그 이상민 장관이 이게 구체적으로 그 사례로 들었던 게 뭐냐면 검찰 조직을 한동훈 장관이 하고 싶은 대로 이렇게 시행령을 올렸는데 그것은 정부조직법과 정부조직법 시행령과 관련된 문제, 정부조직법 시행령과 관련된 일이라서 이상민 장관을 거쳐서 올라가야 되는데 이상민 장관이 그걸 깠죠. 네. 그러면서 뭐 좀 이렇게 금이 가는 게 아니냐 싶은데 이상민 장관은 복귀를 해도 그러니까 지금 탄핵 심판 중이라서 직무정지 중이고 복귀를 한다고 하더라도 과거만큼 과거와 같은 정도의 그립감을 갖기는 쉽지 않을 거예요. 그렇다면 여전히 뭐 개인적 관계들이 어찌 됐을지는 모르겠지만 여전히 왕 장관은 한동훈이다. 근데 또 이런 얘기도 하더라. 국무회의 같은 거 할 때도 그렇고 한덕수 총리 있을 때도 그렇고 좀 약간 무시하는 느낌 들고 회의도 좀 맨날 늦게 참석하고 잘 안 하려고 그러고 뭐 이런다는 얘기 있더라고요. 아니 한 장관이 한덕수를 무시하는 거지. 그러니까 한 장관이. 예. 그러니까 여전히 왕 장관이다 이거지. 내가 계속해서. 예. 한덕수 총리는 참 그 양반 어제도 아니 뭐 후쿠시마 가서는 절차와 과정을 검증할 겁니다. 시료 채취 이런 건 안 합니다. 악역만 본인이 맡아서 해. 힘이 없으니까 그러겠지. 예. 오다 받아서 하는 메시지로 보여요. 오다 받아서. 자, 일부 언론에서는요, 김필선 변호사님, 법무, 저한테 네, 질문한 거예요. 예, 질문하려고요. 예, 하지 마요. 아니. 부르셔서. 네. 일부 언론에서는요, 법무 개혁하고 검찰 수사권 회복, 이거를 지금 한동훈 장관이, 물론 시행령을 통해서 하긴 했습니다만은 했기 때문에 참 잘했다. 이게 성과다. 뭐 이런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이게 말이 되나요? 뭐, 말도 안 되는 소리고요. 그럼 뭐,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말도 안 되는 소리고. 네. 언론이 그렇게 받아쓰는 거는 사실 뭐, 그 전에 이미 정권 바뀌기 전에도 검찰편에서 검찰이 주는 대로 얘기를 받아썼기 때문에 그럼 놀라울 건 아닌데,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이게 수사권 조정하고 검찰 개혁이라고 하는 게 어쨌든 근본 시스템을 크게 바꾸는 일이었잖아요. 이게 초반에 혼란이 없을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스무드하게 넘어갈 수 있도록 사실 이런 것들 계획을 세워가지고 차근차근 넘어가야 되는데 지난 정권이 잘못했다고 한다면 그렇게 넘어가는 것들을 부드럽게 넘어가게 이행하게 하는 건 잘 못했고요. 그래서 이런 혼선이 좀 커졌는데 그 이 상황에서 정권이 바뀌고 오히려 검찰에게 권한을 몰아주는 쪽으로 사실 다시 또 방향을 바꾸면서 지금 오히려 혼란이 커진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만약에 지금 한동훈 장관이 이 부분에 있어서 기여한 게 있다면 이거는 뭐 플러스로 이게 잘한 거라고 보는 게 아니라 오히려 혼란을 가중시킨 것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자, 배동원님께서 한덕수 총리는 모든 걸 신문을 통해서 알기 때문에 한동훈 장관이 회의 참석 안 한 거는 아마 그 다음날 신문 보고 알지 않을까요? 이런 얘기까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게 좀 약간 비아냥거리는 것 같긴 한데 전체적으로 봐서는 지금 장관으로서 좀 중후하게 본인의 역할을 믿음직스럽게 차근차근히 한다기보다는 그냥 하나부터 열까지 즉자적 대응을 하면서 뭔가 좀 분위기가 좋지 않다 이런 얘기를 하는 그런 여론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자, 한 장관 얘기는 여기까지 하면 되겠죠? 뭐 더 하고 싶은데 내가 말을 안 시켰다거나 그런 게 있을까요? 뭐 아닙니다. 없어요? 예. 네. 더 관심을 안 가져도 될 것 같아요. 워낙 관심을 좋아하시는 분이라서 충분히 언급해드린 것 같습니다. 아까 여기 우리 어떤 분이 왜 왕장관이라고 합니까? 띄워주지 마세요. 이런 얘기도 했는데 알겠습니다. 자, 세 번째 이슈 보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처가비리 의혹인 양평 공흥지구 특혜 의혹 관련해서 윤 대통령 장모도 부인도 무혐의 천원만 사무소 위조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뭐 해봤자 뭐 얼마나 나오겠니? 그 엄마인 최은순 씨도 그때 사무소 위조했잖아요. 예금잔고 증명 그렇게 많은 돈을 막 이상하게 만들어 놓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뭐 거의 뭐 문제 없는 것처럼 지금 지나가고 있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 나오거든요. 자,
이분들 게다가 그 김건희 씨도 이력서나 뭐 이런 거 보면 경력란에 좀 사실과 다른 부분들이 많이 적혀 있고 과장된 부분들이 많잖아요. 그렇게 따지면은 온 가족이 사실은 이 문서 위조나 이 문서에 뭔가 좀 정리하는 내용을 되게 그냥 아무렇지 않게 생각한다 이런 걸 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예, 돋보이고 싶은 욕심이죠, 뭐. 예, 그러니까 우리 같은 경우는 사실은 뭘 이력서 같은 거 하나 쓰더라도 예를 들면 위촉을 2020년 1월부터 뭐 2021년 2월까지 받았다 그러면 그 1월인지 2월인지 맞춰서 맞아요. 확인하느라고 그거 얼마나 다 뒤져가지고 찾아보고 막 그럽니까? 근데 이분들은 그런 거하고는 전혀 무관하게 아주 통큰 인생을 사시는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우리 청년들 이력서에 이력 하나 무슨 과정 이수했다 내지는 어디 연수 다녀왔다 이 이력 하나 올리려고 얼마나 많은 고생하는데. 돈과 노력을 예. 막 기울입니까? 돈을 쓰고 노력하고 시간을 보내는데 이런 것들이 그냥 다 우스운 거죠. 이분들이 보기에는. 그러니까 공공지구는 뭐 여러분들 다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기 때문에 실제로 LH에서 개발하려고 하다가 약간 뭐 지역이 좀 다르긴 합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원이 있어서 안 했다. 개발을 못하게 했다. LH 공영 개발 못했다. 그 다음에 민간 개발을 하는데 ESIND, 은순 IND로 저는 추정하고 있습니다만은 네. 그 최은순 씨가 대표이사고 김건희를 비롯한 자식들이 전부 다 사내이사로 쭉 재직했던 가족회사죠. ESIND와 최은순 씨 소유의 땅들을 가지고 거기다가 한신 아파트인가 그거 지었더라고요. 340세대인가 350세대 지었죠. 근데 여기에서 이제 과정에서 농지 취득 과정, 그 토지 취득 과정에서 농지법 위반, 이건 공소시효가 도과돼서 그냥 끝났는데 이 농지 취득 과정도 저는 반드시 봐야 될 부분이 있고요. 두 번째는 사업 기간이 도과했는데 넘어갔는데 그걸 나중에 소급해서 연장해 준단 말이에요. 보통 사업 기간 도과하면 사업권자로부터 사업권을 회수를 합니다. 양평군수가. 그 다음에 개발부담금 빵. 거기서 수백억을 번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 개발부담금 빵. 나중에 문제되니까 한 1억 원 남짓 요 정도 부과를 했죠. 이 과정에서 마침 양평군을 관할하고 있던 여주지청장의 윤석열 그 대통령이 지청장으로 가 있었고 그 당시에 양평 군수를 했던 김선교 군수는 지금 국민의힘 국회의원이다. 네. 이 과정에서 이 모든 과정이 하나하나 넘어가는 걸 보면 정말 대단한 재주다. 하나하나 다 막힐 만한 일들이 너무너무 많은데. 그러니까 진짜 능력자라고 사람들이 그래서 생각하나 봐요. 그 식구들에 대해서. 우리가 보기엔 한 개만 걸려도 벌써 깜빡 갔을 거다 이런 얘기 하는 사람들 많았는데 이거는 뭐 수두룩벅적인데도 다 그냥 무사통과 아닙니까? 그런 걸 보면 검찰이 어쨌든 능력이 있는 건 맞는 것 같아요. 검찰이. 검찰이 능력이 있는 건 뭐 아닌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은 들고요. 물론 뭐 이게 실제로 진실이 어떤지 알지 못합니다만 지금 이렇게 이 어려운 것들을 팍팍 넘어가는 걸 보면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그 재밌는 분이 이 사건 쭉 보면서 여러 가지 정말 화나는 부분들 많지만 재밌는 부분이 어디냐면 그 처음에 농지법 위반 그거 맨날 나오잖아요. 최은순 씨. 예, 최은순 씨. 농지법 위반에 항상 이게 증거로 언론에 나오는 게 그 농업경영계획서예요. 최은순 씨 농업경영계획서도 공개가 됐거든요. 거기 보면 어떻게 돼 있어요? 농기구란에 호미 하나, 삽 하나, 경운기 하나. 누가 농사 짓냐? 그럼 자경. 본인이. 야. 최은순 홈이나 씨가 삽 들고. 호미 하나, 삽 하나, 경운기 하나 가지고 직접 농사 짓겠다는 거야, 양평에서. 이런 농업계획서가 어딨냐고, 농업경영계획서가 어딨냐고요. 그 부분이 저는 보면서 하도 헛웃음이 나와가지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하나 더 봐야 될 건 김선교. 네. 이 양반이 작년 3월 달에 지방선거 앞두고 그 국민의힘 양평군수 예비후보 사무실 개소식에 갑니다. 그러면서 거기 가서 본인이 윤석열 대통령과 얼마나 친한지 자랑을 하는 연설을 해요. 연설 중에 그런 대목이 나와요. 이거 언론에 다 보도됐던 겁니다. 아, 그때 윤 대통령이 자기한테 미안해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미안해 하냐. 아, 군수 시절에 그렇게 잘도 허가내주고 잘도 봐줬는데 사실은 말이야. 그런 것 때문에 민주당한테 하도 공격을 받아서 미안해 한다. 이렇게 본인 스스로 얘기를 그렇게 했다니까? 잘도 허가내주고 해서 대통령이 미안해 한다. 이게 말입니까? 이야, 자백 아니에요, 자백? 공개적으로 국민의힘 그 예비후보 개소식에 가서 김성교 의원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자신이 그렇게
검찰청 윤석열 대통령의 청을 받아들여서라는 말은 괄호 안에 들어있겠죠. 예. 예. 아, 그렇게 얘기를 해서 그럼 잘하셨는데. 이거 난리 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야, 근데도 그냥 뭐 샥 넘어가네요.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그리고 마지막 킬포인트는 그거죠. 경기 남부청에서 공흥지구 수사하던 경찰관이 그때 대통령 대통령 취임식에 취임식에 초청받았죠. 2명인가가 그때. 김건희 씨 초청으로 간 겁니다. 그 사람 뭐 그때 그거 가지고 뭐라 그랬더니 야, 뭐 초청받은 걸 어쩌란 말이냐. 경찰이 뭘 잘못했냐. 이런 식으로 방어했던 게 또 갑자기 생각이 나네요. 그러니까 이 사안이 지금 다시 오늘 언급되는 이유가 그 장모님께서 그 장모께서 저기 이제 불송치 결정 받은 것 때문에 지금 언급이 되는 그렇죠. 거고, 예, 예. 언급되는 건데 이게 이 회사가 이 문제된 ESIND 뭐의 약자인지 모르겠습니다만 ESIND가 가족 회사잖아요. 뭐 어쩌죠 그러면서요. 예, 지금 예. 딱 들으시면 이게 최은순 씨께서 만드시고 자식들을 이사로 했다가 안에서 이게 자기들끼리 했던 회사란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이제 불교소된 이유가 자기들끼리 회사를 하다가 이 문제가 생기기 직전에 아들에게 대표이사를 줬다. 그러니까 사실 뭐 가족끼리 모여가지고 뭐 너는 이사하고 이번엔 네가 이사하고 이번엔 사실 이랬던 회사일 가능성이 높은데 네. 여기에 대해서 대표이사 자리에서 직전에 물러났으니까 불기소. 사실 말이 안 돼.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말이 거구나. 안 되는 거예요. 네. 납득이 안 되는 그럼 조사를 했냐? 뭐 사실 뭐 관련이 없을 수 있을 테니까. 그럼 조사를 해봤냐? 이렇게 봤더니 뭐 서면으로 했니 안 했니 소환을 안 했던 건 분명하고요.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무혐의 해버렸다는 걸 보면서 이제 장모는 평등한가 뭐 이런 문제들이 나오는 거죠. 자, 2011년부터 2016년까지 ESIND 이 회사는 사실은 그 전신이 방주산업이라고 그래요. 이 회사가 공흥지구에 350세대 규모의 아파트 개발 사업을 하기 위해서 일단은 최윤순 씨가 가족회사를 만들어서 농지를 취득합니다. 그 농지에 아까 말한 신자씨 변호사가 말한 경운기 하나, 호미 하나, 삽 하나 들고 내가 이 넓은 땅을 내가 개간하겠다, 내가 여기다 농사지겠다라는 이 계획서를 냈었다는 그 얘기였고요. 근데 실질적으로는 그런 걸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기소가 돼야 되는데 이미 그거는 시효가 도과됐기 때문에 불송치다라고 이제 경찰에서는 봤던 겁니다. 자, 그러면서 어쨌든 그 가족회사에서 농지를 사서 용도 변경을 시켰고 거기에 아파트를 지으면서 800억 상당의 매출을 일으켰는데 그 중에 순이익은 100억 정도로 이제 예상이 돼요. 그러면 실제 100억 정도가 그 매출로, 그러니까 이득으로 잡혔으면 거기에 대한 개발 부담금을 당연히 부과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는 2016년도 10월이었나요? 9월이었나요? 이때 아마 7억 5천만 원 정도 상당의 개발 부담금을 부과했던 걸로 보입니다. 그때도 좀 싸게 부과한 걸로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그게 너무 비싸다고 해가지고 그로부터 2달 후에 아까 17억 5천만 원이었죠. 17억 5천만 원이었는데 그걸 이제 깎아달라고 이의 제기하면서 막 엄청나게 비용을 썼다라고 하는 추가 자료를 증거로 냅니다. 그러니까 그걸 또 그대로 받아들여가지고 2달 있다가 6억 5천만 원 정도 상당으로 또 깎아줍니다. 그리고 안 되면 또 그거가 안 된다. 이거 우리 한 푼도 못 내겠다. 또 막 그러면서 또 자기네들 돈 썼다는 내용 증빙자를 어서가지 또 막 만들어서 갖다 냅니다. 그러고 나서 한 3, 4개월 있다가 결국은 개발부담금이 0원이 돼버리는 상황이 벌어졌죠. 요거 할 때 그 주체적으로 그 서류를 변경하고 위조하고 했던 사람은 바로 처남이다라고 하는 게 이제 경찰의 얘기인 것이고 그 전에 엄마는 나이도 많고 엄마가 뭘 알겠냐. 실질적으로 나이가 그때 젊고 활동하시는 아들이 대표이사 되면서 알았겠지라는 거예요. 하지만 문제는 뭡니까? 2011년도부터 이 공흥지구 관련해서 이 아파트 개발 사업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모든 활동 그러면 2011년 전부터 이 땅을 2008년도에 샀으니까 그때부터 일어났던 일이니까 최은수 씨가 당연히 책임을 져야 되는 건데도 최은수 씨는 2014년 11월 달에 이 대표이사 자리에서 대표이사 자리를 아들에게 넘겨주는데 그때까지 이 공흥지구 개발을 위해서 했던 모든 일들은 전부 다 아무 상관이 없어진다는 식으로 지금 경찰이 면죄부를 준 게 이게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하여튼 최현수 씨 대단해요. 이분이 이제 독특한 취향이 있는데 자기 이름을 이렇게 그 이전에 그 요양병원 네, 승은의료재단이거든요. 네. 근데 거기 이제 같이 동업자인 구 씨가 있어요. 그 구 씨 중간에 이름이 승자가 들어가나 봐. 근데 은자는 최은순 씨고 그래서 이름 넣어가지고 승은의료재단 자기 이렇게 이름 꼭 했었고요. 넣더라고요. 자기 이름을 넣어요. 그래서 ESI 그런 것 때문에 제가 ESIND도 은순 인더스트리 앤 디벨롭먼트가 아닐까라고 이제 뇌피셜을 하는 거고요. 뇌피셜입니다. 예. 그 다음에 또 하나 재밌는 거는 이분은 동업자들을 다 감옥에 보내거나 그렇죠. 같이 일하면 다 그렇죠. 다 감옥 가죠. 그 범위가 아들까지.
아들도 같이 이어졌다. 있으니까 아들도 갔다. 와, 이거 되게 신박한데요. 근데 아들도 예외는 없다. 티켓은 싸다. 예외는 없다, 아들도. 싼 티켓. 이 아들 한 명으로 모든 집안을 구하겠다. 어차피 아들은 그래봤자 뭐 벌금 나오지 않겠냐, 뭐 이런 얘기 뭐 이제 같아요. 검찰에서 어떻게 진행할지는 봐야죠. 네. 보긴 뭘 봐. 저분 봐. 자, 최윤수 씨 통장 잔고 증명서 위조 혐의 관련 재판이 원래 12일 날 열릴 예정이었는데 하루 전에 6월로 연기가 됐습니다. 뭐 정확한 이유는 없다고 그러는데 이건 왜 그랬을까요? 대답들을 못해. 아니, 뭐 이거 모르죠, 뭐 이거. 모르죠, 뭐. 이걸 어떻게. 근데 여기 지금 판결문을 못 썼나 보지. 네, 이거 자체 이게 이렇게 연기되는 것 자체가 아주 이상한 일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거 가지고 아무런 근거 없이 추측하기 좀 어렵고요. 뭐 이렇게 연기될 수는 있어요, 사실. 네, 요즘은 아시다시피 판사님들이 웰빙을 추구하는 분들이 많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판결문을 333 작전으로 한대요. 원래 3명의 판사님이 있으면 예전에는 주심 판사들이 자기가 맡은 사건들에 대해서 뭐 10건 이상씩 판결문을 계속 쓰고 아무리 늦어도 쓰고 주말에도 나와서 쓰고 이랬는데 요즘 그렇지 않은데요. 좌우 배석 그다음에 주심 가운데에 있는 그 재판장까지 3명이 그냥 3건씩만 쓰자. 이래가지고 9건만 판결 선고하고 나머지는 그냥 좀 쉬자. 이런 식으로 좀 많이 간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재판이 자꾸 늘어지고 기약 없는 계속 연기되는 그런 일이 벌어지는데 저도 지금 재판하려고 행정법원이랑 몇 개 다 넣어놨는데 갑자기 부가 없어져요. 그 부가 없어지고 갑자기 판사님이 사라지고 갑자기 길이 막 3개월씩 연기되고 막 난리도 아니에요. 지금 해결되질 않습니다. 자, 어쨌든 그래서 그랬을지 아닌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여러 가지 측면에서 좀 복잡한 메커니즘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요거 그냥 마지막으로 하나만 짧게 짚어보고 갈게요. 어제 이해충돌 방지법 위반 혐의로 그다음에 이 남욱, 유동규, 정영학 뭐 등등 김만배 씨 해가지고 5명에 대해서 이해충돌 방지법 위반으로 추가 기소돼서 재판이 이제 열릴 예정이어서 공판 준비기일이 하나 있었습니다. 공소장 가지고 난리가 났었다는 얘기인데요. 지금 관련자들이 이 사건 관련자들이 여기다가 플러스 정진상, 뭐 김용, 이재명 해가지고 한 10명 정도가 앉아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중앙지방법원에 재판부가 3개에 걸쳐가지고 이 사람들에 대한 재판이 막 다 중구난방으로 따로따로 다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현실적으로 재판부가 이렇게 일관적으로 이 재판에서 나온 이 A 증거, B 증거, C 증거 이런 것들을 여기서는 맞다 그랬다가 저기서는 아니라 그랬다가 이렇게 좀 헷갈리게 할 수 있고 그래서 좀 문제가 된다 이런 얘기 나오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뭐 그런 위험이 있고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뭐 변호인 입장에서 어떻게 할 수는 없는 거지만 그 느낌으로는 재판부가 좀 부담을 느끼는 것 같아요. 어제 재판부 매우 화냈대요. 검사한테 공소장 좀 제대로 써라. 이 공소장 읽어보면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겠다 이런 얘기 나왔잖아요. 그런데다 유동규 진술이 왔다 갔다 하죠. 저쪽에서는 이재명 지시를 받아 공소장이나 이런데 이재명 지시를 받아서 내가 일을 했다라고 자기를 방어하고. 근데 이재명 공소장에는 사실은 아무것도 안 했는데 정진상, 김용 그다음에 유동규에게 전적으로 다 맡겨놓고 나중에 뭐 보고를 받았다라고 해서 그래서 배임이다라고 하는 논리적 충돌도 발생하고요. 유동규 진술도 지금 오버로드예요. 그러니까. 여기 막 이게 저 틀리잖아. 김용한테 내가 1,000만 원을 뇌물로 준 것 같기도 하고 내가 쓴 것 같기도 하고. 처음에는 막 2천만 그런 원 얘기를 남욱한테 하죠. 받아서 1,000만 원은 줬다 그러더니 그다음부터는 나머지 1,000만 원 어떻게 했냐 그랬더니 내가 쓴 것도 같고 80%의 준 것도 확률로 받고, 줬고 네, 20%의 잘 확률로 모르겠고. 내가 썼다. 네. 이건 뭐 강수 예측이야? 아니, 일기예 봅니까? 강수 예측. 아니 그리고 보통은 이제 병합을 시켜줘야 되는데 물론 이거 사건이 너무 많으니까 병합시키기는 어렵겠습니다만 기소를 그냥 너무 쪼개가지고 하나씩 하면서 재판부를 괴롭혀서 재판부도 너무 화가 많이 난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그러니까 뭐 지금 뭐 저도 들은 얘기지만 다른 재판부니까 이게 그 공소장 변경이나 이런 거 하려면요 공소사실의 독립성이 인정해야 되잖아요. 이게 독립성이 이게 인정되는 건가 싶을 정도의 내용이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이제 공소장 변경에 대한 법리가 있는데 그런 법리에도 불구하고 법원이 웬만하면 받아주긴 하거든요. 근데 웬만하면 받아주는 게 관행인데도 불구하고 법원이 지금 여기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불만이나 아니면 문제 제기를 했다는 걸 봐서는 정도가 정말 심한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내용을 공소장을 읽어보면 공소장 뭐
그 하나에 원래 적어야 되는 걸 적는 것도 아니고 그냥 별 쓸데기 없는 말들을 잔뜩 집어넣고 뭘 통해서 보니까 이걸 통해서 보니까 저걸 통해서 보니까 어쩌고 저쩌고. 근데 그 말이 전부 다 공수장 작성하는 요건 사실 하나도 안 맞는다는 거잖아요. 아휴 모르겠어요. 자 이거 하나만 봅시다. 와, 또 봐? 네, 질문 하나만 할게요. 네, 중앙일보 단독 보도에 따르면 이재명 대표 경선 기탁금 1억 원의 출처가 김용 전 부원장의 대장동 업자들로부터 받은 뒷돈이다. 뭐 이런 얘기 나왔어요. 이건 김필선 변호사부터 여쭤볼게요. 이거 확인이 된 것도 아닌 것 같은데 이런 얘기 좀 하면서 또 언론 풀려하는 겁니까? 뭐 저는 일단 들은 바가 없는 얘기고요. 아 그래요? 이게 뭐, 이재명 대표 얘기인데?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이걸 받았다는 얘기를 저도 이게 지금 뭐 당연히 이제 이재명 대표는 그걸 인정하진 않을 거고 전 물어보진 않았습니다만 그리고 이제까지 있다가 이게 갑자기 지금 왜 나오는지 잘 모르겠고 그냥 뭐 정황상은 그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기 사실 유동규 씨의 진술이 그 언론에서 지금 보도되는 수준보다 훨씬 더 크게 왔다 갔다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네. 최근에도 이제 지금 말씀드린 20%다 뭐 이런 무슨 뭐 베이지언 성들도 아니고 뭐 그런 식의 발언들이 그게 한지 한 4, 5일 됐습니다. 그 발언 나오고 나서 이게 나온 거예요. 그래서 정황상 이게 지금 이걸 나온 거에 봐서는 지금 이제 언급하는 이유가 있지 않을까 생각은 드는데 뭐 저희가 뭐 구체적인 뭐 공소장을 받아봤다거나 아니면 여기에 대해서 조사했다거나 이런 게 받아본 게 없기 어쨌든 때문에 중앙일보 단독 보도의 요점은 이겁니다. 김용 씨가 대장동 업자들로부터 1억을 받았고 그 1억을 이재명 대표의 경선 기탁금으로 사용하게 했다. 이게 이제 핵심인 것 같아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뭐 입증이 됐다거나 뭐가 됐다거나 그런 건 하나도 없는 것으로 좀 보입니다. 신 변호사님 그 얘기 들은 적 있어요? 아니요. 전혀 모르는 얘기예요? 예. 그러니까 김용 부원장 입장에서는 입증도 못하는 검찰, 언론 플레이 그만해라 이러면서 반박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원래 질문이 영친이 여러분 속 좀 시원하게 풀리셨나요? 이렇게 물어봐야 되는데 속이 더 답답해지셨죠? 네, 그래도 나가기 전에 잊지 마시고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시기 바라고요. 저희가 오늘 준비한 방송 여기까지입니다. 자, 두 분한테 인사 먼저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내일은요. 저 이영채 게이센 여학원대 교수와 함께 지금 현재 일본 우리 G7 정상회담 때문에 우리 대통령 내일 가는데 그 얘기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아침 7시 30분에 다시 만나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